역사를 찾아서 제239편 태조의 훈요 10조와 왕실 세계는 조작인가. 대왕폐하, 무릇 초여름 대낮이라 하오나 옥체를 보존하소서. 벌써 초여름이더냐? 그러하옵니다. 혹한 겨울을 이기고 봄꽃이 만발하더니 벌써 여름이로구나. 이처럼 시절은 어김이 없으니 인생도 그러하리라.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폐하, 태조 26년 계묘년 943년 왕건의 나이 67세였다. 기력이 눈에 띄게 쇠해졌다고 느낀 왕건. 그 스스로 명이 다하였음을 가늠하고 있었던 것일까. 대광 박소리를 내전으로 들게 하라. 예, 폐하. 대왕 폐하, 대광 박술이 폐하의 부름을 받았사옵니다. 대광, 알다시피 짐은 가난하고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노라. 망극하옵니다, 폐하. 여름에는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지 않고 살아왔다. 예, 폐하. 그렇게 몸과 마음을 괴롭히어 19년 만에 삼한을 통일하였다. 외람 때의 왕위에 있은 지가 벌써 25해라. 폐하, 아직도 옥체 강건하시옵니다. 백수는 거뜬하시올 것이옵니다. 백수라. 아니다. 이 몸은 이제 늙었다. 무엇이오니까, 폐하? 다만 염려되는 것은 짐의 후사들이다. 기분 내키는 대로 욕심을 부려 이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진 않을까 근심이 크구나. 망극하옵니다, 폐하. 자, 이걸 받으라. 이게 무엇이오니까, 대왕 폐하? 짐이 기술한 후년이라. 후세의 전하니 아침 저녁으로 펴보고 길이 거울로 삼으라. 태조 왕건이 최측근 세력인 대광 박수리에게 건넨 것은 훈요 10조. 훈요 10조는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적은 것으로 여기에는 왕건의 정치 이념과 사상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불교를 숭상하고 사원의 폐단을 엄단하라. 모든 사원은 다 도선이 산수의 순역을 가려서 개창한 것이니 함부로 사원을 지어 지덕을 손상시키지 말라. 장자가 왕위 계승을 하되 어질지 못하면 신망 있는 자에게 정통을 잇게 하라. 고려의 특성에 맞게 예학을 발전시켜라. 짐에게 근본인 서경을 중시하여라. 연등과 팔관 등을 소홀히 하지 말라.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신상 필벌을 분명히 하라. 자현 이남의 사람들은 등용하지 말 것이다. 백관의 녹봉을 제도에 따라 마련했으니 함부로 증감하지 말라. 경전과 역사를 널리 읽어
온고지신의 교훈으로 삼으라. 왕건이 박수리에게 후녀 10조를 건넨 한 달 후 즈음 폐하, 의원이 들었사옵니다. 아니다. 폐하, 천하 만물은 죽지 않는 것이 없으니 죽음은 천지의 이치이며 만물의 자연이니 어찌 심히 슬퍼할 것이 있으랴. 내가 병에 걸린 지 이미 20일이 지나 죽음을 제 집으로 돌아가듯이 여기고 있노라. 이제 무슨 근심이 있겠느냐. 저건 무슨 소리냐. 성상께서는 백성의 부모이시옵니다. 오늘 못 신하들을 버리려 하시니 신들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덧없는 생명이란 예로부터 그러한 것인지. 왕건이 측근인 그 박수래에게 후녀 10조를 내리고 그 한 달 뒤에 숨을 거두는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후녀 10조는 왕건이 어떤 통치자였는지를 극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저희들이 드라마에서 강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왕건이 혼인 정책으로 인한 복잡한 왕실 내력의 관계와 그로 인해서 빚어졌던 세력 다툼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고려 태조 왕건 정권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를테면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왕건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고려 500년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어떤 기본이 이 왕건 통치 시기에 마련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기의 정치, 경제, 사회를 두루 더듬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왕건의 왕실 세계, 그러니까 조상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상들과의 관계, 이것이 실록이나 또 야사에는 어떻게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규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네. 그동안 그 왕건의 부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해종과 정종 그 3대까지만 그 권력 이동 문제를 쭉 살펴봤습니다. 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왕건 시대에 그 500년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인식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태조 왕건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이 후녀 10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녀 10조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먼저 그 왕건 시대만이 갖는 그 어떤 변별되는 그 정치적인 배경이라고 할까요? 뭐 어느 그 왕조나 그 태조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데, 이 태조 왕건 시대가 다른 왕조의 태조 시대와 변별되는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다면은 먼저 짚고서 이 후녀 10조 얘기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고려 태조 시대는 우리나라가 역사 시대로 들어오면서 전개됐던 그 이전의 시대와는 아주 다른 그 시대가 전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다 고대 국가에 속합니다. 이 고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왕실이나 그 상위의 귀족들이 모든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일반 백성들은 뭐 착취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 상위 계층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세의 시작을 알리는 고려의 건국과 함께 드디어 이제 백성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조는 항상 모든 정치의 시발을 민본, 예. 그리고 백성을 위하는
이런 차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변별력이 거기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자면은 이 500년의 그 바탕이 나름대로 어떤 그 패러다임을 그 형성했다고 보는데 이 훈요 10조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어찌 본다면 태조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 새로운 나라의 이상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그것을 만대에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뒤를 잇는 그 후계자들로 하여금 예. 그 어떤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변화의 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훈요 10조를 내린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 내에서 10가지를 지켜야 될 일이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고. 그렇죠. 예. 후손들 즉 사위, 예. 이 사위란 얘기는 임금의 자리를 이은 자들, 사위한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10가지 덕목이라. 예, 이게 이제 그 가까운 내족들에게만 주어진 거라고 한다면은 이 박수리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아주 최측근이긴 합니다만 박수리에게 이 훈요 10조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공식적인 선포가 아니라 박수리 개인에게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나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미 7살에 자신의 후계자로 태자무를 영륜으로다가 이제 책봉을 했고, 예. 그 영륜으로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임금 제목으로 키워진 그 태자무의 후원자 그리고 사실은 후견자 역할을 충실히 했던 박수리에게 자기가 죽은 뒤에 새롭게 왕이 될 혜종이 지켜야 할 것을 당신이 잘 숙지를 하고 혜종이 국왕의 노릇을 하는데 하나도 잘못됨이 없게 그래서 훌륭한 성군이 될 수 있게 보필 하라. 그런 측면에서 후견자인 박수리에게 내린 거죠. 그러면은 그 일반 백성에게는 또는 먼 그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신하는 신하대로 계백요서라든지 정계 이런 것을 지어서 태조가 당부를 한 바가 있고 예.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기둥이 되고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제목들인 자기의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덕목은 또 따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서 남긴 거죠. 예. 어찌 보면 그걸 공개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공개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해하는 각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왕가에게만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신이 겪었던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후세가 이렇게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제 이 훈요 10조를 얘기하다 보면은 내용 자체도 10가지가 해석에 따라서는 뭐 책 한 권을 만들 만큼 복잡한 얘기들도 있겠고 또 거기에는 그 임금들에 대한 어떤 그 간을 할 때 꼭 이 발목 잡히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게 위작일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위작설의 근거가 되는 거는 국초부터 이것이 천하에 공표되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예. 거란의 침입 이후에 고려의 그 귀중한 모든 그 역사서들이 불타고 왕조실록을 비롯해서 새롭게 이제 역사서를 꾸미는 과정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전란으로 개경이 함락당하고 모든 참 귀중한 서류나 서적들이 분실된 뒤에 최재안이라고 하는 문종 때 이제 시중이 돼서 문종묘정에 이제 그 배양이 되는데 그 최재안이라는 분이 최항의 집에 가서 이것을 보고 예. 찾아내 가지고 임금께 올려고 그것이 이제 천하에 만천하에 공표됐다는 겁니다. 그럼 최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항의 집에서 왜 이것을 찾아냈고 최항은 왜 이걸 가지고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의 이게 소지가 오해의 있네요. 소지가 있죠. 예.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조 이래로 목종까지 7대의 왕조실록이 불탔기 때문에 예. 그것을 새롭게 이제 꾸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종 때의 그 왕조실록을 복원하는 작업의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은 감수국사 최항이고 다음에 이제 수국사 황주량 두 사람이 이제 주축이 됐거든요.
그 우리는 널리 이제 황주량만 알려져 있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은 최항이 더 높은 위치에 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최항이 뭐 어디 춘추관에서만 역사를 꾸렸겠습니까? 중요한 건 자기 집에도 가져가고 연구하고 불철주의하고 노력을 해서 이제 칠대실록을 완성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귀중한 것들은 혹시 분실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참 다시 불타거나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자기 집에 갖다 잘 보관했고 최재한이 요행이 그것을 보고 뭐 만천하에 이제 공개하는 계기가 됐으니까 그것도 뭐 위작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 후뇨 10조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혹시 위작일 가능성이 이 높은 그런 그 조항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렇군요. 내용은 분분하지만 네. 뭐 꼭 그렇게 100% 위작이다 할 만한 건 한 군데도 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이 위작설 얘기가 일제 시대 때 이제 그 이만희 금소령 네, 그 일본 그렇습니다. 학자에 의해서 제시가 됐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이 문서가 최항의 문집의 집에서 나왔느냐 이런 계기가 또 그런 논란이 있었겠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10가지 중에서 그러면 후세에 이것은 딱히 위작인 것 같다라고 지목되는 항목은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글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남을 얘기할 때 호남 네. 사람들은 등용시키지 마라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왕건과 호남 후백제 이쪽 지역하고 특별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후세에 가필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럴 여지도 있지만요. 제가 보는 현지에서는 고려 태조가 어떻게 후삼국을 통일했습니까? 정말 천신만고 끝에 겨우 통일을 이룩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칫 경계심을 늦추면은 후백제 출신 사람들로 고려 조정의 그 높은 위치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고려를 배반하고 후백제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참 망상을 갖게 된다면 통일이 와해되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행하고 있던 풍수지리설을 빌려다가 그 공주강 밖에 지금 금강이죠. 예. 그다음에 차현이나 사람들은 지역이 외반돼서 인심도 또한 그러하니 중용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을 예. 뿐이지 사실 태조가 제일 그 사랑하고 말궁둥이 옆에 끌고 다니던 최지봉 자체도 영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성종대의 유명한 유방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호남 출신인데 이거는 통일 이후의 특별한 상황 하에서 된 것이지 그 위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주장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왕건이 이제 그 이 도참서를 얘기하는 도선국사 자체도 영암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영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남을 그렇게 지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들어가지 않을 항목인데 넣어졌다. 네, 이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위작설이 예, 나오게 나오게 됐습니까? 된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교수님은 이 위작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어찌 본다면은 그 태조가 갖고 있는 평상시의 정치 이념이라든지 또는 통치의 그 기본 어떤 자세라든지 이것을 그 후손들이 지켜서 참 고려 왕조가 만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뿐만 아니라 평상시 이분은 그 유교적인 정치 이념으로 아주 철저하게 그 무장된 분이거든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최자의 보한집 서문에 네. 그 유명한 최응과 태조가 대담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이 시대는 그 문덕을 닦아서 즉 유교적 그 어떤 그 정치 덕목을 닦아가지고 천하를 안정시켜야 할 텐데 왜 그렇게 풍수질이나 불교에 침잠하십니까 하고 항의를 했더니 낸들 그걸 모르겠소. 우리나라 산천이 그 고고 백성들이 그것을 따르니까 그런 백성이 따르는 풍수지리설이나 불교를 이용해서 통치에 썼을 뿐이지 나는 그 왕도 정치를 구현하고 문덕을 닦아서 천하를 안정시키려는 그런 유교주의적인 통치를 하는데 뭐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볼 때 태조는 그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으면서 참 그 부강하고 백성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유교적 정치 이념을 그대로 거기에 담아서 후손들에게 지켜나가길 당부하면서도 또 너무 그 유교적인 교리에 그 급급하지 않는 적장자 상속을 구태여 고집하지 말고 능력이 없으면 백성들의 인망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건 어떤 뭐 우리나라 말로 유두리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참
그 태조로서는 하기 쉽지 않고 그렇죠. 정말 국민을 백성을 위해서만 그게 가능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런 생각할 수 면에서는 있는 이 얘기죠. 훈요 10조가 참으로 왕건의 정치 사상을 그대로 담아낸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겠는데 유독이 또 이 불교 얘기를 많이 등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고려가 불교 국가를 불교를 이념으로 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누구나 자기의 경험이 무엇보다도 좀 그렇겠죠. 리얼하죠. 예. 그러니까 고려가 건국하기 이전 후삼국 시대가 전개되는 그 배경이 네. 통일신라 시대 불교도 한몫을 크게 했거든요. 예. 왕실과 불교가 결탁돼 가지고 백성이 죽거나 말거나 정말 뭐 온갖 그 비행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제 그 세우면서 나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거기에 담았죠. 고려의 건국은 재벌 보살들의 보호하에 이렇게 됐으니까 참 불교 국가로 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허락하고 하면서도 두 가지로 얘기했죠. 교종과 선종의 그 사찰의 주지를 임명하고 관리를 하고 함부로 뺏고 하는 걸 막아야 된다. 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국가가 통제를 하자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불교가 그만큼 백성들에게 교화력이 크고 영향력이 크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신라가 망한 원인 가운데 왕실과 귀족들이 다 주어서 사찰을 남조 함부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력이 피폐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역시 풍수지리설을 끌어다가 그 산천보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다 사찰을 짓고 탑을 쌓았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양면을 다 거기에 부각시켜서 남긴 거죠. 그러니까 절을 짓고 풍수를 보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의미로 그것을 활용하고 지기가 안 좋은 곳에서는 탑이나 사찰을 세워서 그 지기를 되살려낸다. 근데 그게 그런 비과 의미로 사찰이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도참 사상과 불교를 같이 이제 얘기가 된 건데 그러면 이 10개의 10조가 이후의 왕들에게는 얼마나 지켜졌습니까? 태조의 바람대로 많이 지켜졌나요? 기본 틀은 유지됐지만 예. 시대가 변하면은 정치 이념도 달라지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권도로 돌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태조 시대로부터 적어도 200~300년이 지나가면은 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기본이 된 그 유교적 민본 사상 뭐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무슨 고려 시대 민본 사상이 있었느냐 그건 조선 특히 15세기 16세기에 이제 나타난 거다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뭐 민본이 별거겠습니까?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백성을 의식하면서 운영하라는 민본이죠. 그런 것들이 고려사 전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지됐고 또 고려가 망한 것도 불교 때문에 망하는데 태조의 그 신신당부한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 불교 국가 숭불 국가로서의 그런 어떤 특징은 유지됐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능력 있는 왕들이 제대로 되질 못하고 태조가 장자가 참 용렬해서 국왕의 제목이 없으면 차자도 가하다 하는 그런 참 실용적인 거를 지키지 않았다가 모신난도 일어나고 네. 여러 가지 참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기도 한 걸 본다면 태조가 높은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특히 저는 아까 드라마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마지막 조에서 고전을 많이 읽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거울로 삼아라.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을 그 시기에 제시했다고 한다면은 참 이 세종대왕 못지않는 그런 문치주의를 가진 분이 왕건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왕건 자신이 대단한 문장가입니다. 네. 개태사 비민을 보면은 그의 그 참 그 문필 능력은 당대 아무도 못 따라갈 정도거든요. 무장만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그 아주 시종일관 그 견지된 것이 유교주의적인 왕도 정치의 구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교주의적인 왕도 정치의 구현에 있어서 역사는 단순한 어떤 학문의 한 그 분야가 아니라 바로 치국의 귀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온고의 지신이라는 얘기는 다 왕도 정치의 구현에는 절대적인 그런 어떤 덕목이고 또 여건이 되죠. 예.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표제에서 훈요 10조는 위작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위작이 아니다.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왕건의 역사 의식을 이제 보는 데 있어서 국호 문제, 고려와 고구려
이 한 3, 4주 전쯤에 저희들이 이 고려와 고구려의 국호를 언급하면서 교수님 인터뷰를 저희들이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 고려와 고구려는 결국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왕건의 역사 의식에 있어서 이 고려와 고구려를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네, 그 왕건은 그 선대 작제건, 용건, 왕건에 이르기까지 이름에 건자를 쓴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부흥을 옛 무너진 고구려를 다시 세우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건자가 들어갔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그냥 역사상 사라지고 만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구려의 유월들이 고구려를 되살려내려고 하는 운동을 부단히 이제 힘썼는데 왕건도 그런 집안 중에 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쩌면 그 사람의 그 운명이 고구려 부활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살았던 분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릴 때도 그 궁예가 정복 사업을 벌려가지고 그 송화까지 왔을 때에 그 용건이 궁예와 싸워야 하느냐 아니면 평화를 맺고 그의 휘하에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피하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거는 그 당시에 대표적 그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그 궁예를 통해서 고구려를 부활시킬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궁예 세력이 오기 전에 뭉쳐서 아주 대단한 정치 사회적 집단으로 성장했던 폐서 세력, 똘똘 뭉쳐있는 고구려 부활의 염을 갖고 있던 세력과 궁예를 그 접합시키게 함으로써 순조롭게 고구려, 우린 역사상 후고구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탄생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궁예가 그 뜻을 저버리고 마진이 태봉으로 국호를 참 바꾸고 고구려라는 국호를 헌신자같이 버렸을 때에 폐서 사람들을 반발하고 끝내는 구테타까지 이어졌고 왕건은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를 진정으로 되살려낸 고려를 썼죠. 그런데 왜 고려라고 하고 고구려라고 안 했느냐 이렇게 이제 또 무심히 물을 수도 있지만 그 이미 고려 시대의 이전에 그 고구려 시대의 외국으로 보낸 국서 속에는 자신의 그 나라 이름을 고려를 같이 썼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엔 고구려라고 했다가 어느 시점에 고려와 고구려가 같이 쓰였는데 그 고구려와 고려라고 하는 국호가 왜 이렇게 달리 쓰여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학자들이 좀 의견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분은 대왕이라고 또는 태왕이라고 하면서 고려로 썼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공교롭게 또 그렇게 이제 그 국서만 분석하면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역사를 꾸리고 고구려의 역사를 거기에 편입시킬 때 마음대로 꾸밉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고구려, 하구려, 구려, 고려 이렇게 다양하게 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고구려도 그 쓰면서도 고려라고 하는 약칭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구려 시대에는 계속 고려, 고구려가 함께 쓰였는데 15세기 말엽에 서거정 선생이 동국통감을 쓰면서 이것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고주몽의 나라인 고구려는 그대로 고구려로 하고 왕건이 건국한 고려는 고려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지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그 말씀 나누는 과정 속에서 그 이제 고려 이전에 고구려 또 뭐 고려 사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고구려가 멸망하고도 어떤 지역 사람들을 호칭하는 그런 것이 이제 고려라고 하는 얘기로 남을 그 지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고려라고 하는 그 국호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 태조 왕건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는 어떤 그 세계도라고 할까요? 이 과정을 함께 살필 수 있는 다음 드라마를 먼저 듣고 다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이다! 자칭 성골 장군이라고 부르며 백두산으로부터 전국 산천을 유람하고 다니던 호경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전국을 떠돌다가 부소산 왼편에 자리 잡은 산골 마을에서 장가를 들어 그곳에 정착하였다. 체격이 우람하고 기골이 장대하여 활을 잘 쏘았고
집안도 부유한 편이었던 호경. 아들을 얻지 못한 근심을 사냥으로 풀면서 그것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고 있었다. 호경이 마을 사람 9명과 함께 평나산이란 곳으로 매사냥을 떠난 어느 날. 매 사냥을 나왔으나 매는 잡지 못하고 날은 저물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소이까? 아무래도 예서 하룻밤을 묵어야 할 것 같소. 이 곳곳에 야수가 있을 터인데 날은 저물고 머물 곳이 마땅치라라니 원 그냥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소? 돌아가다가 호랭이 밥이라도 되면 어쩌겠소? 맞소. 이 근처엔 호랑이가 들끓는다고 들었소. 하여 1년에 한두 사람은 꼭 그 호랑이 밥이 되었다고 하지 않소. 자, 이렇게 하십시다. 내가 이 근처에 있는 동굴 하나를 알고 있소이다. 어디요? 이렇게 하여 호경과 마을 사람들은 동굴 속에서 잠을 청하게 됐는데 저거 일어나 보시오. 다들 일어나 보시오. 호랑이가 동굴의 입구를 막고 울고 있구려. 어떻게 하셨어요? 할 수 없어.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희생이 돼야겠어. 누가? 각자가 쓴 모자를 던지고 호랑이가 입에 문 모자의 주인이. 그렇게 합시다. 자. 하나, 둘, 셋에 던지는 거요. 하나, 둘, 셋. 호경까지 10사람이 일제히 모자를 던졌는데 호랑이는 호경의 모자를 물었다. 호경은 약속대로 굴 밖으로 뛰쳐나가 호랑이와 싸울 채비를 하였다. 그런데 자, 먼저 덤벼라. 한 주먹이 너의 머리통을 날려주마. 호랑이는 호경에게 덤비지 않았다. 오히려 호경이 호랑이와 대결을 하기 위해 동굴 밖으로 나서자 입구를 막고 있던 호랑이는 꽁무니를 내빼는 게 아닌가. 저런 겁쟁이를 봤나? 역시 사람을 알아보는 영물 중에 영물이로다. 동굴이 무너지는 순간 비로소 호경은 호랑이가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호경은 평나군청의 굴이 무너져 9명의 마을 청년이 몰사한 사실을 알리고 이웃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신제를 지내주었다. 그런데 저기 좀 봐. 저기 좀 봐. 웬 여자? 뉘시오, 이 신성한 자리에. 소년은 홀로 이 산을 맡아보고 있는 과부랍니다. 오랫동안 홀로 살다가 다행히 성골 장군님을 만났습니다. 원하옵건대 호경님과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이 산을 다스리고자 하오니 이 산의 대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리하여 산신과 부부가 된 호경은 산의 대왕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에 사당을 세우고 9사람이 함께 죽은 산의 이름도 구룡산이라고 고쳤다. 한편 여보, 당신이 맞죠? 여보, 미안하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그러던데 당신은... 유구무원이여. 허나 내가 임자를 아끼는 마음은 변치 않았소. 무슨 말씀이세요? 이토록 저를 버려두고 가셔놓고서... 그래서 먼 길을 온 게요. 임자를 보려고. 내 어찌 임자를 잊으리요. 여보... 보름달이 뜰 때마다 당신을 찾아오리다. 기다려주겠소?
마음요. 기다리고 말고요. 호경은 예처를 잊지 못하고 처의 꿈에 나타나 그녀와 동침했고 저는 결국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이 강충이었다. 강충은 언행이 일치하고 큰 재주를 지녔다. 그는 개경의 한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풍수에 능통한 신라의 팔원이라는 자가 그를 찾았다. 이곳 부소산이 형세는 좋지만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 나무가 없는 것이 흠이옵니다. 부소군을 부소산 남쪽으로 옮기고 소나무를 심어 바위가 보이지 않도록 하면 사만을 통일할 왕이 태어날 것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강충은 팔원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남쪽으로 이사하여 온 산에다 소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지명도 송악으로 고쳤다. 그 후 벼슬과 큰 재산을 얻은 강충은 두 아들 이재건과 보육을 낳았다. 그 가운데 보육이 성인으로 자란 어느 날 그는 꿈에서 공령제를 넘고 있었다. 여보게, 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예, 나리. 무슨 일이라도. 소변이 급하게 됐네. 알겠습니다. 이 소인은 먼저 앞질러 가겠습니다요. 그러게. 우선 급한 대로 볼일을 보긴 했는데 그의 소변은 공령제를 타고 내려가 온 천지에 넘쳐 흘러 은색 바다로 변하는 것이었다. 이튿날 그는 형 이재건을 찾아 꿈 이야기를 했다. 예사 꿈이 아니로구나. 형님, 예사 꿈이 아니라뇨? 그럼 흉한 일이라도 일어난다는 말씀이... 태몽이야. 반드시 큰 인물이 될 사람을 낳겠구나. 여보게 아우. 예. 내 딸 덕주와 결혼을 하게. 보육은 형의 딸과 결혼을 하여 훗날 스님이 되었다. 그런 어느 날 신라에서 술사 한 사람이 찾아와 이곳에서 살면 반드시 당나라의 천자를 사위로 맞을 것이라는 예언을 남긴다. 그리고 마침내 보육은 두 딸을 낳았는데 특히 둘째 딸 진의는 아름답고 지혜가 많았다. 진의가 성년이 되었을 무렵 어느 날 그녀의 언니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예, 진이야. 언니, 무슨 일이라도... 꿈이 어찌 그래도 민망하고. 꿈이라니요? 태몽이라도 꾸었소? 얘는 못하는 말이 없어. 처녀가 태몽이라니. 태몽이야. 한 집안 식구라면 누구나 꾼다지 않소. 자식은 어미가 낳지만 아비가 태몽을 꾸기도 한다는데? 그건 그렇고 언니, 대체 그 꿈이 뭐였소? 민망해서 참. 내가 말이다. 오관산 마루턱에 앉아서 오줌을 누웠지 않았겠니? 오줌을요? 웃지 마, 너. 헌데 그 오줌이 흘러 천하에 가득 차지 않더냐? 언니의 오줌이요? 언니, 그 꿈 내게 줘. 꿈을 팔라는 말이야? 그래요. 꿈값으로. 자, 이 비단치마를 주리다. 753년, 그러니까 신라 경도강 12년에 아직 왕자로 있던 당나라의 숙종이 산천을 유람하다가 예성강 강나루에 도착했다. 송악에 이르러 보육의 꿈속에 나타났던 공령제 위에 서게 된다. 산 아래 사방이 고요하나 위풍이 서려 있구나. 특히 산 아래 남쪽의 경관이 범상치가 않아. 가히 도비 되기에 족하겠구나. 바로 그날 당숙종은 우연찮게 보육의 집에 묵게 되었는데 이거 봐요, 언니. 뭔데? 어머. 여보시오, 낭자들. 이 길 떠난 지 오래되어 옷이 터진 곳이 많으니 어찌하면 되겠소. 좀 꿰매어 줄 수 있겠소. 순간 보육은 그를 찾은 사람이 언젠가 술사가 말한 중국의 귀인이 아닐까 싶었다.
이곳에서 살면 반드시 당나라의 천자를 사위로 맞을 것이오. 옳거니 저희가 바로 그 당나라에서 온 귀인이랬다. 보육은 이내 자신의 큰딸을 그의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러나 저런, 어찌 문지방을 넘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고. 제복을 제 발로 걷어차다니. 진이야, 네가 건너가봐라. 당숙종이 보육의 집에 머무른 지 한 달이 지났을까. 진우에게 태기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리 떠나시오면 소녀는 무엇에 의지하고 사옵니까? 소녀에게 아직 님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떠나시오면 미안하게 됐소, 부인. 대신 아들이 태어난다면은 자, 이 활과 화살을 전해주시오. 훗날 진의는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작재건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왕건의 할아버지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용맹이 있었던 작재건. 작재건이 자라 16살이 되었을 무렵 어머니 진의는 아들에게 남편이 두고 간 활과 화살을 주었다. 그것을 받은 작재건은 기뻐하며 매일같이 활과 화살을 가까이 하여 신궁이 되었고 마침내 아비의 이름도 모른 채 상선을 타고 당나라로 향했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짙은 안개를 만나 배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이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으니 어쩌면 좋겠소. 그래도 천천히 가보면 어떻겠소? 가다 보면 안개가 거칠지도 모르잖소. 아니래요. 방향도 모르고 가다가는 이 배가 서역당 어디론가 갈지도 모르오. 그 말이 맞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육지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는데 공연히 방향도 알지 못하고 배를 저었다가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를 일이오. 이러다가 배가 뒤집어지기라도 하면 어쩌? 뒤집어지다니. 자자, 점을 좀 쳐봅시다. 점을? 점을? 아무래도 이 바다에 한 사람을 바쳐야 할 듯하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제물로 죽어야 한단 말이오? 그렇소. 점을 쳐서 그 사람을 가려냅시다. 그럽시다. 그럽시다. 그렇게 합시다. 자, 점을 쳐봐요. 어서. 이렇게 해서 점을 치게 됐는데 고려인을 제거해야겠소. 그렇소. 저 고려인을 제물로 바칩시다. 시다. 뭐요? 어찌 고려인이라고 날 죽인단 말이오? 점괘가 그렇게 나왔소이다. 어서 바다로 뛰어드시오. 안 그러면 죽여서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어. 그렇소. 분하구나. 어찌 고려인이라는 죄로. 예. 작재건은 활과 화살을 몸에 지닌 채 바다로 뛰어내려야 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안개가 걷혔고 순풍에 나는 듯 배는 제 길을 가는 것이었다. 박사님, 방금 저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굉장히 오랜 3, 4대의 얘기를 축약해서 뭐 한 10여 분 동안에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왕건 조상에 얽힌 얘기였고 그 드라마 과정에서 물에 빠지면서 고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여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고려라고 하는 국호가 이미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빠졌지 않습니까? 네. 빠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얘기요. 그 민지의 그 편전 강목에는 그 얘기를 보충하는 얘기가 자세히 나온 것이 이제 고려사의 전제가 됩니다. 고려사 전료의 전제가 되는데, 그 신라 사신 김양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신이 돼서 당으로 들어갈 때에 작재건이 바로 그 배를 탄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정이 꿈을 꾸다가 보니까 김양정이라는 분이 꿈을 꾸다 보니까 그 백발노인이 그 나와서 얘기하기를 참 순풍에 돛단 듯이 이 당으로 쉽게 들어가려면 고려 사람을 떼놓아야 한다. 이런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친 걸로 그 드라마에 되어 있지만도
그 작재건을 그 화살과 그 활을 손에 쥐어서 이제 물속에 이제 떨어지게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작재건이 궁시를 잡고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졌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얘기입니다. 바위가 있어서 공교롭게 떨어진 밑에 바위가 있어서 그 위에 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안개가 걷히고 순풍이 불어서 배가 나는 듯이 이제 달아나 버렸지요. 이때 이제 한 하얗게 늙은 신선 같은 노인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는 서해용왕인데 매일 신시가 되면은 그 한 늙은 그 여우가 스스로 지성광열의 상으로 변신을 해가지고는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는 1월 성신과 구름을 안개 사이에 벌려놓고 나발을 불고 북을 치면서 이 바위에 앉아서 옹종경이라는 경을 읽는데 이때부터는 난 당최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으니 그대가 좀 그 늙은 여우를 잡아주시오. 그런데 이 옹종경이라는 얘기는 사실 뭐 어떤 의서에도 나오는 건 아닌데 옹종이라는 건 이 부스럼 뭘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하면 그 아주 악성 그 피부암 같은 것인데 그 옹종경을 읽으면은 머리가 터질 듯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대가 활을 잘 쏜다고 하니 꼭 이걸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서 가만히 있더니까 하늘에서 정말 그 음악 소리가 나고 그 치성강열애가 풍악을 잡히면서 진짜 부처 행세를 하고 내려오는데 부처를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멈칫 못 쏘고 있을 때 늙은 여우가 제발 빨리 좀 쏴달라고 해서 저건 가짜고 여우니까 마음 놓고 쏘시오 해서 이제 화살을 쐈더니 서해용왕이 쏘라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화살을 맞고 떨어진 걸 보니까 정말 하얗게 늙은 여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서해용왕의 딸 용녀와 이제 그 결합하는 얘기가 그 뒤에 있고 또 더 이제 뒤에 가면 4명의 아들을 낳는 그런 얘기가 이제 그 뒤에 이어지지요. 뭐 이어지는 드라마에서는 그 오줌바다 얘기라든가 또 언니와 동생 중에 특히 그 동생이 그런 기회를 갖는 거라든가 이런 건 뭐 우리나라 전설이나 설화 민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김춘추와 김유신 관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런 얘기들은 결국 민담, 설화에 근거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정확한 야사가 아닌 실록이나 야사에도 동시에 같이 기록이 된 얘기인가요? 네, 가계 얘기가?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죽하면은 그 민담 야사 같은 것들을 고려사 찬진할 때 썼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벌써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란의 이 침입 때에 청년각이나 보문각에 있었던 그 귀중한 그 모든 그 사적들이 불탔기 때문에 왕조실록을 복원을 하려면 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구해가지고 이제 왕조실록을 꾸리고 뒤에 이제 고려사를 찬진할 때 다 그 복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야사적 성향이 짙은 내용들이 많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태조의 세계도와 이 기록에서 이제 문제는 왜 왕건의 조상을 당나라의 숙종과 연결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이후에 이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진상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진의가 말하자면 이제 사생아를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 진이라는 분이 그 사통한 사람이 당의 숙종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민족이 대단히 그 자주성이 강하고 배타적이죠. 어느 면에 있어서는. 그럼 국가를 지키고 강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데 굳이 이제 그 당 숙종을 끌어들였을까 하는 의문인데 왕건 자신도 지난번 드라마에서 얘기했지만 자기가 참 한미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에 일어나서 노심초사해서 나라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했듯이 사실 왕건 집안은 한미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나 이제 그 새로운 나라를 그 개창한 사람들은 영웅이고 영웅의 가계를 미화해야 되죠. 그 이제 구차하게 여러 가지 모순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윤색하다 보니까 이제
당나라 숙종까지 끌어들이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또 문제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이제 설왕설래 되는데 그것은 윤색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실제로 당 숙종이 그 나타나서 진의와 자고 그런 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진의를 그 맡는 남자가 당 귀인이다. 당 귀인. 당 쪽에서 당나라에서 온 귀인을 만날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점괘를 듣고 네. 이제 두 딸을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 당 귀인에 대한 해석이 또 분분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당 귀인을 꼭 당나라의 임금, 당금의 천자냐. 네, 천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 국제적 상황으로 봐서는 통일신라와 당이 아주 빈번히 왕래를 하고 그렇죠. 문물 교류가 아주 참 성했던 시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로 해상 세력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장보고도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신라 말년에 예성강을 끼고 중국을 왕래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세력을 강화한 세력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당의 귀인이라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학설이 지금 지배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설화상에서는 당나라 천자가 될 사람을 만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당나라에서 돌아온 어떤 사람 네. 이렇게 또는 표현할 수도 있다. 당과의 무역을 통해서 부자가 된 그런 어떤 지방 세력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많은 야사나 이런 데서 고려 왕실은 당나라 황제의 사생아인가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점은 요즘에 거의 그 인정을 하지를 않지요. 네. 그러니까 결국 김관의나 민지의 기록 그리고 이 이후에 그것에 대한 논란은 이 왕건의 세계에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인데 그것은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네, 그리고 예. 이미 고려 시대에 이재현 같은 사람은 그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하고 지적을 한 것도 함께 예. 이제 고려사에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저희들이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훈요 10조도 위작이 아니고 태조의 가계, 선대의 가계도 기록하는 과정의 일반적인 역사 기록의 방식일 뿐이지 그중에 특별히 위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네, 위작은 아니지만 네. 새로운 나라를 개창한 사람들을 높이고 그 가계를 높이다 보니까 윤색 과정에서 이렇게 궁하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